네, 시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텔 교수님 양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텔 교수님은 한국과 동북아에서 정치 컨설턴트, 정책 분석과 싱크탱크 프로그램 책임자, 그리고 기술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30년간 근무한 정책 분석가입니다. 디렉터이기도 하고요. 그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문제연구소의 비거주자 방문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텔루신 한국과 동북아의 정책과 정치, 이 동북아라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역 정책과 결정 정책의 전문적입니다. 코스텔루 교수는 13년 동안 코리아 타임즈에 있는 한국의 영자신문지입니다. 영자신문지에 칼럼을 기고했고요. 그다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이게 아틀랜틱 카운슬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아주 수준 높은 그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지휘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개한 이게 워싱턴 대학의 명함하고 코리아 타임스 그 명함을 제가 받은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처음 인연은 2020년 9월 21일 날 스테판 코스텔 교수께서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스테판 코스텔 교수는 그 명문 사립 뉴욕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정책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시라큐스 대학을 졸업했고 공공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3시간 동안 미팅을 짧게 했습니다. 한일 터널 연구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때부터 코스텔 교수는 이미 매일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때 한국에 와서 10년 전부터 한일터널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때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를 수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asiaist.org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과 쌍벽을 이루는 싱크탱크 브레진스키 전 국무부 장관과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브레이킹 뉴스에 대해서 소개한 그 내용.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한일해저 터널이 동북아의 게임 체인지 프로젝트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흔치 않는 이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런 깊은 연결 관계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월 24일 날 코리아 타임즈에 그 저명 인사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스테판 코스텔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칼럼을 썼습니다. 좀 긴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알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계획되어 있던 한일해저 터널을 추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일을 할 책임자는 바로 당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일해저 터널을 추진할 책임자다. The right person이라고 되어 있죠. You are the right per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로 잡지에도 저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박영배 장님과 우리 이시 대교장 미팅을 2022년도 8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영빈관에서 미팅을 하고 저희 한일해저 터널 운동을 소개를 하고, 제가 좀 전체적인 아시아의 린치핀이라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그걸 빼낼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한일해저 터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박영배 장님, 이기시 대유장님하고 스테판 교수님을 저하고 또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일해저 터널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으로 지정학적으로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그래서 이제 한일미가 합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결정되기 어제 저녁에 결정됐습니다. 박영배 회장님이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영어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좀 충분히 않더라도 이쪽에 한글 PPT를 이렇게 띄웁니다. 네, 이것도 어제 후다닥 번역했는데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제가 하여튼 통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Dr. Park. Thank all of you for having me here. I'm very much impressed to be here, so thank you.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를 닥터 박이라고 부르는데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d my personal thanks to Dr. Park, who's been a good friend and a great host to me for the last several years, and I really appreciate it.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몇 년 동안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s you can see, I'm a sort of an old timer. I've been doing this for about 30 years. Today, I'm just going to try to give you some context for how your Korea-Japan Bridge Tunnel project fits into today's diplomacy and today's geostrategic situation. 우리 고스텔 교회는 30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의 전문가이고요. 아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2020년도 왔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 거의 안 왔지 않습니까? 못 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왔어요. 근데 완 동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와야 그걸 느낄 수 있대요. 한국의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왔다는 그 내용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내용, 한일 에이전트들 중심 삼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talk first a little bit about American policy, the evolution of how U.S. policy has gone toward Korea. 제가 먼저 미국이 한반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Number two,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South Korea and what role South Korea could play in the coming years.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nd then finally, I will make some strong points about how the Bridge Tunnel project could be integrated into any new agreements that we reach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or North Korea and the U.S. 결론적으로 한일 에이전트 터널이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남북,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First, regarding the evolution of U.S. policy. Over the last 30 years, we should see U.S. policy in two phases. 지금까지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은 두 가지 패턴이라 할까요? 스텝이 있었습니다. In the first phase, this was during the 1990s. And during those years, on the U.S. side, we had both a Republican president, George H.W. Bush, Papa Bush, and then we had Bill Clinton, Democrat president. 이제 1990년대, 99년도까지는 이제 조지 W. 아버지 부시하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 이것이 미국의 시기였고요. All during the 1990s, both presidents and their smart senior staff understood that it was very smart and wise to bring North Korea out of its isolation and to begin re-engagement and to stop any nuclear program. 특별히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립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Papa Bush, he did this for at least the 2 years in the early 90s, 91, 92.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 정책을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을 악의 축이다 규정을 하고 뭐라 그럴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좀 정책, 좀 보수 정책이죠. 네. And then President Clinton did this for his whole 8 years in office, from 1994 to 2000, or I'm sorry, 1993 to 2000.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처음에는 영변 핵시설을 이제 폭파하겠다.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두 번 재선하는 가운데서 그때 그 당시에 국무부 장관, 유태인 출신의 여성 국무부 장관을 평양에 보내고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President Clinton and his top staff worked very hard to achieve a breakthrough agreement with North Korea in 1994. That was a really big deal. 1994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한계를 돌파하고 어떤 정책을 맺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렇게 왔었습니다. And then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very happy when finally they had a full partner in South Korea when Kim Dae-jung was elected
at the end of 1997, and he took power in February 1998. 이제 그 당시 한국의 대통령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미국의 정책, 그다음에 한국의 정책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북한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개방할 수 있고 통일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Therefore, when you look at that period of engagement on the US side and then joined by the South Korean side, it makes sense to see that the golden years, the 3 wonderful years of peace building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were 1998, 1999, and 2000.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건요, 1998년, 99년, 2000년도 이 3년 기간이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 삼각 체제가 원만하게 잘 된 그 시간을 황금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nd I remember this very well because I was working at a think tank right in downtown Washington during those years and following it every day. 그 상황을 자기가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어틀랜틱 카운슬의 한국 그 파트의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Now, unfortunately, the second phase of U.S. policy toward Korea began in 2001 when George W. Bush came to the White House. 그런 그 좀 뭐라 그럴까 유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좀 강경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그것이 이어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 우리 코스텔 교수는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Not only was Mr. Bush and his top people opposed to any deal with North Korea, but the whole political party, the Republicans, had been opposed all during the 90s. They didn't like any of the agreements that were happening. They simply didn't like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그 부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보수당, 공화당도 같은 이제 정책을 이제 펴게 된 것이죠. They say they didn't trust North Korea, but as you probably know, trust is not what these agreements are about. They're about mutual interests. One person gets what they want, the other party gets what they want.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더 진행되지 않고 다시 후퇴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뭔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So when you think about this period of U.S. policy, the one was the 1990s when we had a good idea about how to contribute in this region. And then there was 2001 all the way up to today. George W. Bush, Barack Obama, Donald Trump, Joe Biden, all the same policy. Not really paying attention and not really caring what's happening on the Korea Peninsula. 이제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조지 W. 부시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지금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22년 동안 이 정책이 이제 그 유지가 된 거죠. 네, 그대로 유지가 돼서 북한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 타임을 좀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ow, when we take a close look at President Joe Biden's policy toward Korea, we can say it has two main aspects.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first aspect is that Biden and his top people have chosen to organize their policy toward Asia, and in many ways, all of their industrial policy and much of their foreign policy, all around one simple idea: anti-China. They're against China. They're against China's expansion. They're against China's economic growth. They're against China's military, and so on.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 대해서의 그 굉장히 강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하니까 그 중국을 지금 뭐 이렇게 꼼짝 못하게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면에서의 강한 압박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And you can see from reading the top thinkers in Washington and the U.S. who work at foreign policy and who have a lot of experience. Many people are writing
this is not a good idea. This is too simplistic, and it ignores all the ways that we could cooperate. 이제 이 PPT 있는 거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워싱턴에 이제 그 대외 정책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책이 꼭 전부 다 100% 맞는 건 아니다. 좀 중국과 어느 정도는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evertheless, the Biden government seems committed to this direction.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중 강경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강경 정책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The second final aspect of Joe Biden's approach to foreign policy that we should look carefully at is the fact that from the beginning there has been no interest in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No way to start a conversation. No way to explore what we have in common. Nothing on Korea. 네, 스테판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교 정책, 물론 군사적인 이런 면에서는 지금 같이 이제 한미 동맹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적극적인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이렇게 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ou can imagine how frustrating it has been for me and many other policy specialists who lived through the 1990s, and we saw what could happen, how you could make progress. But now for 22 years, our government has been doing no good work at all. 1999년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좀 좋은 평화의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쉽게도 약 22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많이 놓쳤다는 겁니다. So the second of my three subjects now is about South Korea and what South Korea's responsibility is today and what its capability is today. 그럼 이제 우리 남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ou know, because the Americans seem to be frozen on policy toward this area for the foreseeable future, it is really time for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to help its ally, to step out and lead, and to show the U.S. how to be better here in Northeast Asia. 여기 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처음으로 한국이 이제 이 동맹국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합니다만은 생산적인 외교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변 인근 국가와 동맹 관계, 그다음에 국제 관계, NGO 단체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일 정책, 외교안보 정책 그것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 한국 그런 충분한 역량이 있다 보고 계십니다. I'm very much aware that for South Korean leaders, this is a difficult decision. It's hard to be that bold. It's hard to be that organized. 자기 교수님 생각할 때 그건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ut I have also been talking very often. I come here a lot over the years, and I have been talking to your officials, government officials, former officials, university professors, journalists, and I know that there have been people during these past decades who understand what South Korea can do, who know that South Korea could do more.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한 20-30년 한국에 와서 한국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고 또 역량이 있고 자기가 만나는 국회의원들 이번에도 국회의원들 만나시고 일본에도 가서도 국회의원들 만나 이런 예정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나 외교관들 이런 걸 만나 될 때에 한국이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Therefore, this project for South Korean civic groups, groups like yourselves and politicians,
it is really time to organize this new effort to build peace and to show your ally how to do it. 한국이 주도적으로 특히 이제 시민단체, 그 다음에 뭐 학계, 정계, 재계 이런 모든 단체들이 총연합해서 한국이 통일력, 우리가 말하는 신통일 한국이죠. 신통일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 convinced, I have worked in Washington for 30 years on Korea issues. There aren't too many people like me. And I watch very carefully. And I'm quite certain that if South Korean leaders were to organize themselves, put forward a good plan, and we know basically what the plan is, and they started to step forward, the Americans might yell a lot, but the Americans would follow. 저희는 이제 워싱턴에서 30년 특별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쭉 계속 공부하고 지켜보고 방문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박진 외무부 장관도 지금 현 외무부 장관도 많이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한국이 좀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제스처나 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fter all, this is your neighborhood. This is your responsibility. And South Korea has more flexibility and diplomatic capability than anybody else in this region. 이런 동부아시아에서 보게 될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강제징용 문제도 적극적인 면에서 포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들을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보여줘야 할 그런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last point I will make is about, well, what kind of plan would this be? How would this work? I think the answer is, we know what would work. It already did work. The agreements that were struck in the 1990s between Clinton and Kim Jong-il and between Kim Dae-jung and the North Koreans, those have the same basis. They are based on common mutual interests. And those interests would be the ones that would work today.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그 김정은이 그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전 세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참부모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래도 한국이 좀 주도적에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시민단체, 특히 우리 시군님들 다 신통일한국 그런 운동을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의 좀 더 역량을 우리가 좀 더 키워나가는 또 국민운동을 해서 하늘이 원하는 그 통일운동, 그 부모님께서는 북한을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은 통일이 오늘 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통일 방법은 일반 워싱턴에 보는 관점이라든지 일반 그 통일의 전문가들 보는 건 좀 다르거든요. 차원이 높은 거죠. 어쩌면 종교적 관점까지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most recent example to tell us that this kind of an outline would work is the meeting that took place in Hanoi, Vietnam, only a couple of years ago. 이제 베트남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지 않습니까? 만난 그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 안 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제 견해입니다만은 물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단은 만났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멀리 있어서 워싱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어디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있었는데 좀 서로 조건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하노이에서의 만난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In Hanoi,
the North Koreans' main request, their main demand as part of this deal, was to get relief from the 5 most extreme United Nations sanctions. 뭐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가장 큰 희망은 이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재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목표는 사실 그거였습니다. This is the same thing that they have been asking for 20 years. 그것은 역시 2000년도에 똑같은 그런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And as you know, those sanctions today limit how much oil North Korea can import. They limit how many fish they can sell. They limit whether South Korean laborers can go abroad to work. These things are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y're illegal under the UN Charter. And yet, those are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근데 그 제재, 물론 이제 핵무기 이런 데의 제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저기 해산물, 농산물, 노동력 수출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금지하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은 좀 국제 인권적인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You know, we in Washington were quite surprised because it seems that President Trump and his people were so scared at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at they took their papers and ran away from the agreement. They did not even finish talking. 이제 워싱턴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 지원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워싱턴에서 놀란 점이 많았습니다. 그걸 좀 하려고 했죠.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서. Even in Washington, among longtime experts, they're scratching their heads. Why would the U.S. administration be so terrified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hat they would prefer to have North Korea building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that are not going to be any good for anybody?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이제 국방위원장이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고 이런 거는 위협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을 도와달라는 신호.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미국하고 좀 협정을 맺어서 제재도 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사실 간절히 바라는 속내가 있다는 거죠. Whenever the next deal happens, and there will have to be a next deal someday, the North Koreans will have to be offered some sanctions relief, some security guarantees, and some diplomatic engagement, just as they had in the 1990s under Bill Clinton and Kim Dae-jung. 이제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는 결국에는 제재뿐만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외교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특히 미국은 특히 굉장히 강대강의 이런 내용이고 북한도 그래 놓으니까 그 높은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까지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죠. If our countries are able to offer sincerely a deal like that, then we can demand that we stop the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we have IAEA inspectors back in the country. We're starting to roll back their nuclear weapons and get rid of them, and that we're stopping a long-range missile program.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북한이 개방할 수 있는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것이 뭐냐?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such a deal would work. Obviously, there would be other details, but that is the basic deal outline. 그 중에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And of course, this is not just me. This is most of the top experts, in the last 3 years have written about this, both the South Korean experts and American experts.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주장이 미국의 그런 주류 있잖아요. 주류 그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탑에 있는 그런 그 전문가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My final point here today is that this is where your project comes in. 저희 이제 마지막 그 포인트는 그 하늘 예저 터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r support for the Korea-Japan Bridge Tunnel project is very, very important.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하늘 예저 터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Over more than 10 years, I have learned how many politicians and businesses and other people have supported this project, going back, I think, more than 100 years at the beginning, but certainly in the past 20 years, very, very much. 이제 하늘 예저 터널 연구에 특별히 이번에 터널에 같이 가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저희 이제 32명 우리 대교관 포함해서 일본에 하늘 예저 터널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오셔서 그 터널 현장에 방문하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사상이라든지 그때 정말 감동을 받고 정말 새로운 피를 수혈 받은 것 같다. 그런 그래서 부모님 존경하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It's quite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project had support from Roh Tae-woo, from Kim Dae-jung, from Roh Moo-hyun, also from Japanese prime ministers and from parliamentarians in both countries. So this has been a serious idea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이제 지금 이제 하늘 예저 터널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일본의 모리 수상, 뭐 많은 수상 양국 정상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의제를 끄집어내고 그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펴니까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때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remember that the successful agreements during the 1990s, both the North-South agreements, where the South was already beginning to put up electrical lines and send some energy into North Korea during the 1990s and early 2000s, and also the U.S.-North agreements, where the U.S. was helping North Korea build a nuclear power plant. Both were based on infrastructure. Long, solid infrastructure deals. So the next one would also have to be built on that kind of a deal. 결국은 이제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인프라를.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늘 예저 터널을 만들게 되면은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북한을 개방하게 하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다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이 한국 남북뿐만 아니라 6개국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하늘 예저 터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미국이 이걸 정책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싶은 겁니다. Now, when this plan is finally spelled out and put on the table, it will obviously include the important corridors up the east and west coast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would be rail, energy, communications links, all in these corridors. Much of this rail development is already underway.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중국도 끌어안아야 되는 뭐 그런 사정이니까 이것이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를 통해서 독일 통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독일이 거기 철도로 동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 유럽 영불 터널도 역시 영불 터널을 통해서 유럽 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일 예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남북 통일은 물론이고 동부아시아의 평화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ow, those big projects are already very valuable. They're valuable to North Korea as they are. But if you would add the Japan-Korea rail bridge project, this would multiply how valuable thes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이제 그 밸류블이라는 게 정말 한일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북한에서 정말 가치 있는 프로젝트고 한일 그 남북 종단 철도도 그렇지만은 한일 예저 터널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몇 배가 시키는 가치를 몇 배가 몇십 배, 몇백 배 증폭시키는 그런 그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uddenly, with the addition of this Japan-Korea link, suddenly Japan has a great interest in North-South cooperation. Suddenly, Russia and China have even more interest in North-South cooperation because they would soon be linked to the great Japanese economy and the Korean economy.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4대 강국이 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관심 갖고 같이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Conclusion, please. So to conclude today, I would just want to say that we can see the general outline of the next agreement, even if we know that today's governments in Washington and Seoul are not really ready to do much. 아직까지는 한일 터널이 그렇게 미국과 한국 정부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But we should be planning. You should be planning, and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planning to take greater responsibility and to take the lead on these issues in the future.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 또 행동, 운동이 필요합니다. When they do this, the Korea-Japan Bridge Tunnel project will be an integral part, and it will make the proposed deal much more valuable to North Korea and much more valuable to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이렇게 되면 안보적인 면에서도 한일미 동맹, 그 다음에 북한이 개방되고 북한이 해방되고 통일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한일, 그다음에 북한이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I will finish by saying once again that I know how difficult this is, but it's not impossible. 저는 이게 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는 걸 알고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f your U.S. ally is not ready for the foreseeable future to help on this, then all you could look forward to is increased tension, military buildups, delayed economic development. 네, 그래서 한국 정치 및 정책 지도자들이 좀 더 지혜를 우리가 정책 어젠다를 우리 박영배 회장님이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합시다. But if this government organizes itself with support and help from groups like you and steps out to lead its U.S. ally, then you can look forward to much better development, lower tension, and a much more promising future. Thank you very much. 네, 한일 해저 터널이 한국과 일본, 중국 관계를 지정학적으로도 좀 더 돈도가 더 있게 끈끈하게 더 강하게 만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또 신통일국을 이룰 수 있는 이 내용이 게임 체인저라는 건 이 판을 확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